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정부 건물 폭발 조마는 11월 15일 하마스 정부 입법 건물이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1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의 이미지에는 심하게 파손된 건물이 연기와 먼지, 기둥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동안 군 병사들은 도주했다. 이스라엘 방어군이 오늘 근처 참호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상군은 이 군대 제거의 일환으로 가자 리그의 하마스 입법부 본부를 폭파했습니다. 이스라엘 간 보병 여단은 하마스 입법부 본부, 정부 청사, 본부 등 여러 장소를 점령했으며 이스라엘 육군 경찰국은 또한 군대 사무실과 경찰서가 있는 가자 지구의 주지사 관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공격에 사용된 하마스 경찰, 정보국 사무실 및 기타 장소. 10월 이스라엘 공격 또한 IDF는 무기 생산 및 개발을 위해 가자 지구의 한 대학 공학부가 있는 건물을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10월 7일 갑자기 공격해 대부분 민간인인 약 1200명이 사망한 후 가자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관리하는 이 지역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11,2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최근 러시아 분쟁은 적어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교착 상태의 맥락에서 2025년 우크라이나는 인내심을 갖고 더 많은 서방 무기를 기다리며 국제 여론의 관심은 가자 분쟁에 집중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장기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줌.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남부 전선의 두 주요 축에서 전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중단됨. 2023년 6월 4일에 시작된 이 캠페인 이후 매우 제한적입니다. KF 병력은 벨리카 노바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오리프에서 남쪽으로 9km만 진격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우크라이나의 돌파구 전망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 제이로이니의 말에 따르면 깊이 15에서 20m의 밀도가 높은 러시아의 지뢰 제방인 GLED 원격 지뢰 설치 차량을 사용하면 러시아는 축구장만큼 큰 지뢰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 우크라이나 엔지니어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군이 부설한 지뢰를 파괴할 시간이 더 많다면 러시아는 기존의 요새화된 요새 시스템에 더해 광범위한 참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멜리토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 이전에 많은 서구 군사평론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의 러시아 육교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먼 진격 지점에서 남쪽으로 20km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남서쪽으로 70km를 더 전진해야 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전차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전격전이라는 형태의 돌파구를 만들어 러시아와의 군사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몇 주 만에 이들 평론가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전차군이 초기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군사전쟁의 원인은 러시아군이 탱크를 잘못 사용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특히 러시아군은 보병 탱크와 포병을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기갑선봉은 15km만 전진했고 번개가 아닌 점진적인 소모로 인해 이 사실이 서방 평론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틀렸거나 우크라이나가 틀렸거나 서구 탱크를 사용할 때에도 전술은 더 이상 전장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하여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데 실패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방 장교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갑사단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탱크를 모으는데 반드시 우크라이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이 장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새로운 기술 솔루션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는 또한 러시아와의 갈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계속해서 AFDC 도시를 포위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 인적 자원 측면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매달 2만 명의 신규 군인을 모집해 최전선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 최대 100만 개의 120mm 포탄이 나올 수 있음. 우크라이나는 다시 투척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음. 위기그룹 연구기관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는 올 겨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폭격에 대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은 어느 쪽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적군이 병력을 재집결하고 핵심 거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겨울 어느 정도? 비는 글루니 총사령관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동맹국, 심지어 러시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틀렸거나 우크라이나가 틀렸거나 서구 탱크를 사용할 때에도 전술은 더 이상 전장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하여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데 실패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서방 장교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갑사단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탱크를 모으는데 반드시 우크라이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이 장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새로운 기술 솔루션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는 또한 러시아와의 갈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계속해서 AFDC 도시를 포위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 인적자원 측면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매달 2만 명의 신규 군인을 모집해 최전선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 최대 100만 개의 120mm 포탄이 나올 수 있음. 우크라이나는 다시 투척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음. 위기그룹 연구기관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는 올 겨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폭격에 대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은 어느 쪽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적군이 병력을 재집결하고 핵심 거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겨울 어느 정도? 비는 글루니 총사령관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동맹국, 심지어 러시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소는 두 개의 동쪽과 서쪽 제방으로 나뉘며 동쪽은 러시아가, 서쪽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합니다. 강 양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는 정기적으로 포병을 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니프로강 하류의 울창한 초목과 운하, 늪지 지형을 활용해 2023년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반복적으로 러시아 전선을 공격해왔다.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반대편 강둑에 상륙교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늪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 장갑차와 포병으로 우크라이나를 몰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퇴치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가 중경장갑 차량을 투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프로 강의 동쪽 기슭에 교두보를 상륙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더 야심찬 공격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어느 쪽이 캐손에서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좁은 경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소형 선박이나 수륙양용 수송 차량을 사용하여 탄약 공급을 수송하고 군인과 사상자를 대피시킬 때 우크라이나는 매복하기 쉬우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쪽에 있는 러시아의 깊은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주장합니다. 기프리시아, 지하이 프리지어, 지역의 루턴, 마을은 키나군이 멜리토펠, 시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었고 아조브해, 데저브시는 러시아군을 둘로 나누었지만 2달 이상이 지난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병의 맹렬한 사격을 받으며 루틴 너머로 공격을 시도하고 몇 킬로미터 전진한 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알루니는 장갑차로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 사건에 있다고 판단한다.
루틴 주변에서는 양측의 전투가 계속 격렬하고 빈번하지만 전투는 대부분 국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로 수비나 마을의 일부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어느 쪽이든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물이 거의 없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영토 통제가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과 강처럼 수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겪은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박무시는 폐허가 됐다. 지난 5월 러시아가 국가 전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시 재개했다. 측면 주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연이은 공격 러시아군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고 도로가 막힌 채 마을을 지켜야만 했다. 도시를 오가는 보급품은 우크라이나군의 끊임없는 포격을 받았다. 2023년 10월에 점령된 남부 AFDC 산업센터의 통제권 확보. AFDC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스시에서 북쪽으로 약 13마일 떨어져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자 사이의 대치 이후 이 지역에 요새화된 방어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FDK에서 에스토니아 군사정보국장 안키브 대령은 러시아군이 연말까지 이 마을을 점령하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 마을을 포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가 관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대량의 자원을 축적하기 위해 전선의 다른 지역에서 후퇴하고 북쪽과 남쪽 측면에서 AFDC를 포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최근 움직임은 모스크바가 도시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AFDC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관측병들은 이 도시가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제2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쿠피안스크는 러시아군이 이곳을 포위하고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 여전히 군사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쿠피안스크는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주요 도로 중심지다. 모스크바는 분쟁 초기에 이 지역을 통제하고 빠르게 이를 호프 북동부 지역에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 전환했지만 2022년 가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 2023년 7월 카콥 북동부 지역에서 러시아는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모스크바는 일부 국방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최근 공격이며 쿠피안스크시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연결을 끊고 적의 남쪽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